맵거나 혹은 차갑거나 여름엔 달달하면서 시원한 빙수로 겨울엔 따끈한 죽으로 사랑받는 자줏빛 유혹의 주인공 팥. 팥은 예로부터 애고는 쫓고 건강은 몰고 온다고 해 약재이면서도 오랜 세월 복을 부르는 곡물로 알려져 있다. 걸쭉하면서도 고소한 특유의 단맛은 붉은 팥의 매력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데 건강밥상 오늘은 한 줌의 기적 팥과 함께한다. 팥에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노화를 늦춰주고 암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 제거에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팥은 칼륨도 풍부하여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어 붓기를 빼주는 역할을 하며 혈압 조절에도 뛰어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북아시아가 원산지인 팥. 쌀, 콩 못지않게 우리에게 친숙한 곡물로 지역에 따라 불리는 이름도 각양각색이다. 붉은 팥으로 만들어볼 오늘의 첫 번째 요리. 명실상부 팥 요리의 고전 팥죽. 새알동동 팥죽은 이 겨울 진리 중에 진리다. 이어서 만들어볼 요리는 팥 앙금과 밤의 완벽한 조화, 팥 스프레드. 요즘 핫하디 핫한 앙버터의 단짠단짠 매력에 빠져든다. 팥죽 하면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몸을 녹여주던 그런 추억의 음식인데요. 팥죽은 만들기가 좀 힘들다 생각하시는데 오늘은 팥죽을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같이 만들어 보시죠. 팥은 얇고 선명한 붉은색을 띠면서 껍질이 얇은 걸 골라야 한다. 또 나달이 굵으면서 흠집이 없는 걸 고르는 게 포인트. 우선 팥죽에 들어갈 팥은 깨끗하게 씻은 뒤 물에 담가 불려주는데 물에 뜨는 팥은 먼저 골라낸 다음 12시간 이상 충분히 불려 사용하는 게 좋다. 특히 팥의 흰눈 부분은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따뜻한 물에 불리는 게 꿀팁. 불려놓은 팥은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한다. 국산 팥은 가운데 줄무늬가 선명하고요. 크기가 좀 들쑥날쑥합니다. 가능한 한 국산 팥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불리실 때는 물에 충분히 불려주시면 되는데요. 압력솥을 사용하실 때는 안 불리셔도 가능합니다. 불린 팥에 물을 넉넉히 붓고 10분 정도 끓여내는데 특유의 씁쓸한 맛을 제거하기 위해 첫물은 체에 받쳐 걸러준다. 이번엔 압력솥으로 삶아줄 차례. 팥에 물을 5컵 정도 부은 후 추가 흔들리면 약불에서 5분 정도 더 삶아준다. 팥죽의 활용점정, 새알 옹심이 경단도 만들어보자. 찹쌀가루에 약간의 소금을 넣은 후 뜨거운 물을 부어가며 익반죽에 칠해주는데 물을 조금씩 부어가며 농도를 잘 체크해야 질거나 되직해지지 않는다. 잘 반죽한 경단은 먹기 좋은 크기로 빚어 둘러붙지 않게 준비한다. 팥죽에 들어가는 새알심은요. 찹쌀가루를 뜨거운 물로 익반죽을 하시는데요. 처음부터 손으로 만지면 뜨거우니까 젓가락이나 숟가락을 이용해서 잘 저어주신 후에 익반죽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경단이나 새알심을 만들기 불편하시다, 번거롭다 생각하시면 인절미를 사용하셔도 가능합니다. 압력솥에서 푹 삶아낸 팥은 잘 저어도 적당한 냄비로 옮겨 믹서나 핸드블렌더를 이용해 곱게 갈아주는데 가는 정도가 너무 고우면 죽이 묽어질 수 있으니 기호에 맞게 강약을 조절하자. 잘 갈린 팥물에 먼저 밥을 넣고 퍼질 때까지 끓여주다 만들어 놓은 새알도 한데 넣어 저으면서 한 번 더 끓여주면 되는데 새알이 동동 떠오르면 식성에 맞게 설탕이나 소금을 곁들인다. 팥을 잘 삶으신 후에 블렌더로 갈아서 저는 그냥 썼습니다. 혹시 씹히는 걸 싫어하신 경우에는 망이나 아니면 보재기에 잘 걸러주시면 됩니다. 걸쭉하지만 텁텁하지 않고 팥 고유의 맛이 살아있는 최고의 별미 새알동동 팥죽 완성. 쫀득한 새알심에 달달하고 고소한 팥죽 한 그릇. 여기에 시원한 동치미 한 사발까지 어우러지면 추억의 3박자. 이보다 더한 호사가 따로 없다. 몸에 좋은 팥을 뭘 해 먹을까, 어떻게 먹을까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요. 요즘 유행하는 팥 스프레이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팥 스프레이드는 여러 가지 요리로 다양하게 변할 수 있는데요. 같이 만들어 보시죠. 팥은 워낙에 영양가가 풍부해 벌레가 생기기 쉽다. 때문에 수분이 거의 없는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한데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바짝 말린 후
건조하면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거나 냉동 보관하는 것이 좋다. 스프레드에 사용될 팥은 떫은 맛을 제거하기 위해 잘 불려낸 후 삶은 팥은 체에 걸러준다. 팥을 요리하실 때는요, 한번 부르르 끓은 다음에 그 물을 버리고 그 다음에 요리하시면 되는데요. 혹시 잡곡밥으로 팥밥을 드시고 싶으실 때는 팥을 한번 삶아서 넣으셔야지 맛있는 팥밥이 됩니다. 부드러운 스프레드에 들어갈 밤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두는데 씹는 맛을 원한다면 고소한 견과류를 넣어도 좋다. 이번엔 넓적한 냄비에 삶은 팥을 끓여줄 차례. 물을 충분히 부은 후 팥이 물러질 때까지 다시 한번 끓여주는데 타지 않도록 계속 뒤적여가며 익혀준다. 스프레드에 적당할 정도로 팥이 물러지면 손질한 밤을 한 대 넣고 약불에서 졸여준다. 팥 스프레드의 밋밋한 맛을 없애기 위해서 밤을 다져서 넣는데요. 밤이 없으신 경우에는 고구마를 다져 넣어도 가능합니다. 잘 삶아진 팥과 밤에 어느 정도 물기가 남아있을 때 설탕과 소금 물엿을 넣고 고루 섞어준다. 식으면 간이 조금 덜해질 수 있기 때문에 기호에 맞게 선택하자. 팥과 밤의 알갱이들을 잘 으깬 후 잼의 느낌이 난다 싶으면 불을 끈 후 수분을 날려가며 포슬포슬해질 때까지 잘 저어준다. 팥 스프레드의 활용법은 빵에 껴서 드시거나 아니면 팥빙수 또는 팔팔 끓여서 단팥죽을 해 드셔도 됩니다. 실온에는 안 되고요. 냉장고는 일주일 정도 가능하지만 가능한 냉동시켜 주시면 두고두고 드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요리에 활용도 만점인 팥 스프레드. 빵 사이에 달달한 팥 스프레드를 넉넉하게 푸짐하게 넣어주고 짭조름한 버터 한 장 끼워주면 앙버터 완성. 진한 팥 앙금에 고소한 버터가 어우러진 조합. 한입 베어물면 톡톡 씹히는 밤 조각이 감칠맛을 더하는데 딸기 포도와는 다른 특별한 매력의 잼이 탄생했다. 팥은 단백질 함량이 높고 혈당 지수가 낮아서 단기간에 혈당을 떨어뜨리고 근육 손실 없이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팥의 풍부한 철분과 엽산이 빈혈을 예방할 수 있고 토코페롤 및 안토시아닌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탱글탱글한 자줏빛 나날에 품고 있는 영양소만 수십 가지. 한겨울 동짓날뿐 아니라 삼복 더위에도 즐겨 먹었다고 해 복죽이라고도 불렸다는데 뜨겁게 먹어도 제맛이지만 식히거나 얼려 먹어도 팥의 새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다. 건강과 복을 선물하는 팥의 달콤한 유혹. 이번 주말 다양한 팥 요리로 달달한 감동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희영입니다. 스마트폰을 비롯해 각종 IT 기기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저도 그렇고 현대인들은 예전보다 전자기기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시력저하를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안구건조증이죠? 네, 맞습니다. 이 안구건조증은 시력저하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노안을 재촉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미세먼지나 건조한 날씨, 또 눈물의 양이 부족할 때도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안구건조증은 대부분 습관에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면 눈 깜빡임 횟수가 줄어들게 되는데 따라서 스마트폰을 오래 쓸 때에는 중간중간에 휴식을 자주 취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이 손바닥을 좀 비벼서 열을 낸 다음에 이 눈을 감고 이 눈꺼풀 위에 살짝 대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건조함이 심할 경우에는 인공 눈물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일회용 인공 눈물은 24시간 이내로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요.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신호를 보내오는 부위 무릎. 무릎 관절은 일상생활 속에서 쓰임이 많아 과사용과 노화 과정에 따른 무릎 관절염을 유발하기 쉽다. 특히 몸의 하중을 그대로 지탱하기 때문에 외상이나 골관절염에 가장 취약한 관절이다.
관절염은 관절의 연골이 구조적으로 취약해지면서 발생하는 무릎의 뻣뻣함, 통증 등의 증상을 통칭하는 말로 주로 65세 이상의 나이에서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한 3배가량 더 흔하게 이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릎은 하중을 감당하는 것은 물론 다리의 방향을 조절하고 앉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관절 부위다. 최근 무리한 활동이나 충격 등으로 인해 노화 과정의 일부로 여겨졌던 퇴행성 관절염이 20, 30대 젊은 층으로 확산되고 있다는데 오늘 TV 주치에서는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 무릎 관절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이 무릎 관절은 많이 사용하는 부위이고 또 아무래도 노화가 쉽게 일어나는 그런 부위다 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노화 과정이라고 해서 이 노년층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요즘에는 젊은 층에게도 많이 이 노화가 많이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피해갈 수 없는 노화 과정, 오늘은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가톨릭대학교 대전 성모부병원 정형외과 서동환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무릎 관절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관심을 갖고 관리를 꾸준히 하는 게 좋을 텐데 아무래도 우리가 평소에 간과하고 있진 않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자, 오늘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이 무릎 관절의 역할과 구조는 무엇인지 이전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두 발로 걷는 사람에게 있어서 무릎은 가장 큰 관절이기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관절이 되겠습니다. 각종 복잡한 구조물들이 동시에 작용을 해서 형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외상이나 질병 등에 취약하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 무릎 구조물은 대퇴골과 경골 사이의 경계면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 경계면을 덮고 있는 벽지와 같은 구조물을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골이 되겠고요. 이 모형에서 보시게 되면 이 하얀 라이닝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대퇴골에는 뭉툭하게 튀어나온 내과와 외과라는 구조물이 있게 됩니다. 이 구조물들을 잡아주는 소켓 형태의 움푹한 구획이 외측과 내측에 각각 존재하게 되고 이 구조물들의 움푹한 형태를 경계면을 형성하는 반월상 연골판이 각각 외측과 내측에 역시 존재를 합니다. 오른쪽 화면에 보시게 되면 전방 십자인대와 후방 십자인대 그리고 내측 측부인대와 외측 측부인대 등이 복잡하게 얽혀서 밸런싱을 이루고 있는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관절에 발생하는 염증은 관절부에 어떤 변화를 좀 가져오나요? 관절염이 일단 처음에 생기기 시작하면 환자분들이 뭔가 무릎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느끼시게 됩니다. 이때 가장 흔하게 느끼시는 증상으로는 뻣뻣함, 통증, 움직임의 제한, 그리고 관절의 변형 등이 있게 됩니다. 네. 자, 이게 무릎에 염증이 생기면 아무래도 걷고 서는 직립보행에 무리가 따를 텐데 자, 무릎 관절염 증상은 어떤 건지 이 점도 좀 살펴주시죠. 증상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기 보시면 경사가 있는 곳을 걷기 힘들다는 걸 환자분들이 가장 흔하게 호소하시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계단 내려갈 때 특히 아프게 되겠죠. 그다음에 특징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도 야간에 통증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관절에서 소리가 난다는 분들도 있고 무릎 안에 물이 차면서 붓는 경우들도 흔하게 있습니다. 또한 뻣뻣해지면서 동시에 쭉 펴지지 않고 구부러지지 않는 관절 가동 범위에 제한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런 관절염이 오랫동안 진행되게 되면 다리가 안쪽으로 혹은 바깥쪽으로 휘게 됩니다. 네. 네, 이렇게 주변에 보면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우리나라의 관절염 유병률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우리나라 관절염의 유병률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의하면 50세 이상에서 약 37.8%가 이환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절염 분류 1, 2, 3, 4단계 중에서 2단계 이상의 중등도 관절염은 여성의 47.3%, 그게 남성에선 26.7%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무릎 관절염의 유병률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무릎 관절염의 종류도 다양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자, 무릎 관절염 그 종류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무릎 관절염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둘둘씩으로 짝을 지을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퇴행성 관절염과 외상후 관절염은 일종의 기계적인 마모에 의해서 발생하는 관절염입니다.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관절염의 형태가 될 수 있겠는데요. 원인으로는 반복적인 사용, 나쁜 자세, 그리고 노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또 골절이나 일종의 외상 후에 발생하는 후유증의 일종으로 초래가 되기도 합니다. 그에 반해 염증성 관절염이나 화농성 관절염과 같은 경우는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지병,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통풍 등에 의해서 면역 반응이 초래돼서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원인은 잘 알 수 없지만 세균 감염 등에 의해서 고름이 형성돼서 발생하는 화농성 관절염이 있겠습니다. 네, 무릎 관절염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퇴행성 또 외상성 관절염은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퇴행성 외상성 관절염은 아까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도 밝혀졌다시피 약 65세 이상 인구의 37% 정도가 이환되어 있습니다. 10분 중에 약 3-4분이 이런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원인은 반복되는 사용 때문입니다. 주로 기계적인 마모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외상 같은 경우는 외상 후에 수년 후에 구조적으로 연골이 취약해진다든지 하는 변화로 인해서 이러한 관절염이 초래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노화가 일어나면서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 치료는 마모된 관절에 대한 수술이 되겠습니다. 네. 이 무릎 관절염 종류 중에 또 화농성, 염증성 관절염이 있었는데 이 두 염증성, 화농성 관절염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염증성 화농성 관절염은 이렇게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긴 했습니다만 비교적 드물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분류를 하기도 했고 약 10만 명당 1명 정도에서 발생하게 되거든요. 기존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통풍 등이 있었던 경우에 그런 질환이 무릎 관절 내에서 발생하게 되면 생기는 관절염이라고 할 수 있고요. 화농성과 같은 경우에는 세균이 어떤 경로로든지 간에 무릎 관절 안으로 침투하게 돼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적인 마모나 노화 등에 의한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고요. 급성으로 굉장히 급격하게 증상이 진행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 치료는 항생제 및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약제요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무릎 관절염을 유발하는 특정 자세나 혹은 습관 같은 게 있을까요? 선천적인 무릎 관절 형태 이상을 타고난 경우라든지 아니면 쪼그려 앉는 자세를 자주 하시는 어떤 생활 습관이 있으시다든지 무릎을 꿇고 장시간 생활을 하신다든지 혹은 격렬한 방향 전환을 하는 축구라든지 테니스 같은 스포츠 취미 생활이 있을 경우 또 과체중, 비만 등에 의해서 무릎의 하중이 더 가해지는 그런 체질이라든지 몸의 형태를 갖고 있을 경우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고 또 가족 중에서 관절염을 가지고 계신 어떤 유전적인 소인이 있다면 그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 이렇게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무릎 관절염의 진단법과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천식과 함께 중장년층의 삶의 질을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질환으로 무릎 관절염이 꼽히고 있다. 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까지 호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데 무릎 속 관절 연골은 피부나 다른 세포와는 달리 스스로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 충격이나 염증 등 다양한 이유로 손상받게 되면 본래 기능이 어려워진다.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 왼쪽 무릎이 계속 아파서 오게 됐습니다. 얼마나 되셨나요, 아프신지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아프기 시작한 어떤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한 3년 전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서 수술했는데요. 그때 이후로 계속 아픈 것 같아요. 혹시 그 불편하신 증상의 그 양상이 어떠신가요?
무릎이 이쪽 부위가 매우 아프고요. 그리고 평소에 뻣뻣하고 무릎이 잘 구부러지지 않아요. 무릎 관절염의 가장 흔한 증상은 관절염 부위의 국소 통증이다. 초기에는 휴식을 취하면 통증이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지만 관절염이 진행되면 휴식을 취해도 통증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심한 경우 야간통이 나타난다. 이 환자는 그 교통사고 이후에 발생한 외상후 후유증으로 생긴 외상후 관절염 환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우 젊은 나이에서도 노인과 같은 그런 관절의 상태를 갖게 될 수가 있고요. 비록 젊은 나이이긴 하지만 노인에게서 해당되는 인공관절 치환술 등의 치료를 받아야 할 수가 있습니다. 무릎 관절염은 신체 소견상의 특징, 환자의 과거력 등을 근거로 문진과 진찰이 이루어지며 의심 초기에는 보통 X선 검사를 통해 진단한다.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치료 방법들을 선택할 수 있지만 혹시 다른 원인으로 인해 무릎 관절염이 유발되거나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관절에 물을 뽑아 검사하기도 하고 혈액 검사를 시행하기도 한다. 무릎이 언제부터 불편하셨어요? 예, 다친 적은 없는데 3년 전부터 왼쪽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아프신 위치가 어떠세요? 증상의 양상은 어떠시고요? 예, 무릎이 뻣뻣하고 붓고 밤에도 잠을 못 잡니다. 평소에 지내시면서 가장 불편하신 점이 어떤 점이세요? 예,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경사면을 오르내릴 때 불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대표적인 노년층의 질환이다. 하지만 노화가 원인이라기보다는 무릎 관절을 많이 쓸수록 빨리 다를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질환이기도 하다. 특히 젊은 층의 퇴행성 관절염은 대체로 비만이나 무리한 운동으로 인해 유발되는 경우가 많다. 이 환자는 퇴행성 관절염 환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 마모되는 반복되는 사용에 의한 그런 노인성 질환입니다. 이 경우에도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 약물적인 치료로 대증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데 그 정도는 엑스레이와 그 외 기타 관절염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자연 치유되지 않는 진행성 질환이다. 때문에 초기에 통증을 잡고 아프지 않은 상태를 오래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초기엔 약물이나 물리치료 같은 보존적 요법으로 호전될 수 있지만 시기를 놓치게 되면 관절 내시경이나 연골 재생술을 시행해야 하고 말기엔 인공 구조물로 대체하는 인공 관절 치환술을 고려해야 한다. 보통 관절염이 있다고 하면 대증적으로 증상에 대해서만 약을 드시고 그냥 참고 지내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관절에 변형이 와서 나중에는 더 큰 치료, 더 큰 수술을 받아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과 올바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무릎 관절염은 퇴행성, 외상, 합병증 등으로 인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발생했는지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 치료법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릎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선 어떠한 질환보다 자기 관리가 필요한데 무리한 사용과 반복적인 동작은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통해 무릎 관절을 관리할 수 있다. 건강한 100세 시대, 무릎 관리에서 시작하자. 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말씀 나누죠. 자, 이 무릎 관절염이 의심이 된다면 어떤 검사를 받아야 될까요? 네, 무릎 관절염이 의심되면 가장 먼저 받게 되는 검사는 단순 방사선 검사, 엑스레이 검사가 되겠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에서는 관절 내 연골 소실로 인한 관절 간격 감소, 연골 하골의 경화 및 관절면의 변형 등을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뼈에서 골극이 형성되어 있는지 혹은 골 낭종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관찰할 수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무릎 관절을 포함해서 하지 정렬의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절염으로 인해서 심각한 변형이 혹시 이미 초래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이 진단 방법으로 X선 촬영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실제 엑스레이상은 어떤 소견을 보이나요?
관절 사이에 존재해야 될 간격이 없어지거나 좁아진 것을 가장 먼저 이제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외측 관절 간격에 비해서 내측이 눈에 띄게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봐도 좁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소견이죠. 이 경우에는 굉장히 진행이 된 관절염이기 때문에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는 것인데 이런 환자분에 있어서 옆에 사진처럼 전체 하지 정렬을 보게 되는 사진을 찍게 되면 오다리 형태로 다리가 휘어 있는 것까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엑스레이를 통해서 살펴봤을 때 이 무릎 관절염의 정도가 심해진다면 그 정도가 어느 정도로 이렇게 변하는 건지 사례를 통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엑스레이를 통해서 우리 무릎 관절염의 분류를 먼저 살펴보고 사례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좌측부터 우측까지 총 4단계에 걸쳐서 우리가 무릎 관절염을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1번 같은 경우는 관절염이 의심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엑스레이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단계, 의심 단계, 의증 단계라고 저희가 부르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2단계부터는 저희가 관절염을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는데 골극이라고 하는 뼈에 뾰족한 형태의 변형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런 초기 단계 관절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이제 더 진행하게 되면 연골 아래에 놓여져 있는 연골 하골에 경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원래 그 골 자체가 해면체 형태로서 스폰지 형태로 생겨져 있는데 그게 경화가 되기 시작하면 그 부분이 굉장히 딱딱해지고 유연성이나 탄성을 잃어버리고 병적인 변화를 겪게 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4단계가 되게 되면 보시다시피 이건 뭐 누구나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봐도 뭔가 이상하다고 알 수 있는 그런 최종 형태의 4단계 관절염이 되게 돼 있겠는데요. 관절 간격이 거의 사라지는 그런 단계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엑스레이 촬영 이외에는 또 어떤 진단 방법이 있을까요? 의심은 되는데 엑스레이에서는 정확히 나오지 않은 그런 초기 상태의 관절염의 경우에는 MRI, 자기공명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진단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에서는 관찰되지 않는 연골의 정밀한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연골이 조금 까진 정도라든지 혹은 부었다든지 하는 정도를 MRI에서는 확인을 할 수 있고 더불어서 동반된 십자인대라든지 측부인대 등의 상태도 함께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 무릎 관절에 대한 진단이 내려지면 적절한 치료가 또 필요하겠죠.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치료 방법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증상만을 치료를 하는 대증적 치료, 주로 약물과 주사 치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관절염이 왜 발생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원인 치료, 주로 수술적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이 증상에 대한 치료를 말씀해 주셨는데 염증 반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떤 약물요법이 따를까요?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로 소염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소염제라고 하면 스테로이드성 약물과 비스테로이드성 약물 2가지가 이제 주로 사용되게 되겠는데요.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염제, 그다음에 심한 통증을 가라앉히는 진통제, 그리고 그 외에 통증 감각 등을 조절해주는 보조제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릎 관절내 주사 치료에는 크게 2가지가 잘 알려져 있는데요. 뼈 주사라고 하는 스테로이드 주사가 있겠고 연골 주사라고 부르는 히알루론산 주사가 있겠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와 같은 경우에는 염증을 급격하게 가라앉혀주는 매우 효과적인 치료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 무릎 관절 내에 여러 가지 다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장기적인 사용은 권장되지가 않고 연골 주사 같은 경우에는 연골 자체의 탄성과 유연성을 제공함으로써 어떤 보호 효과도 있으면서 연골에 영양도 공급하기 때문에 좋다고는 알려져 있지만 증상 개선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전적으로 치료를 그것에 의존을 할 수는 없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는 치료법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앞서 설명해 주신 비수술적인 방법들이 효과가 없다면 결국 또 수술적인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수술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원인에 대한 수술적 치료에는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관절 내시경을 이용한 내시경적 접근을 통한 수술, 그리고 뼈를 교정하는 교정절골술, 그리고 마모된 부분을 아예 다른 합금으로 교체를 하는 인공관절 수술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수술법들이나 어떤 치료의 옵션은 관절염의 양상, 나이, 활동 능력이나 다리의 형태에 따라서 선택되게 됩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수술 전후를 좀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사례가 있을까요? 수술 전후 사진을 한번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리가 휘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병원을 찾아주신 환자분이신데요. 왼쪽 사진을 보시게 되면 하지에 벌써 변형이 와서 오다리가 진행이 되어 있고 관절 간격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최종 단계의 4단계 관절염 환자분이 되시겠습니다. 이런 분 같은 경우는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이 빨간 선이 무릎의 거의 안쪽을 지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이 빨간 선은 무엇이냐 하면 체중 부하선이라고 해서 원래는 무릎 관절의 정중앙을 지나야 되는 선입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무릎 관절 내측 끝부분에 걸리거나 여기에 보면은 거의 무릎 바깥에 지나가고 있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관절염은 더 심해지고 무릎의 변형도 더 가속화되는 그 악순환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을 하게 되었는데, 보시면 무릎의 변형도 교정이 되었으면서 체중 부하선도 무릎 관절의 정중앙을 지나게 되는 그런 상태로 치료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럼 말씀해주신 수술법 가운데 인공관절 치환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자세히 짚어주시죠. 인공관절 치환술이라고 하면 그 관절의 마모된 부분을 약 1cm 두께로 깎아내서 그 부분에 특수한 금속이나 플라스틱, 합성 수지 같은 것을 채워 넣어서 관절을 대체하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상된 관절면은 인공적인 금속 관절로 바뀌지만 힘줄이나 인대나 근육같이 인공적인 재료로 대체할 수 없는 구조물은 그대로 두고 밸런싱을 통해서 보존하는 그런 수술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 인공관절 치환술 고려하는 그 환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이 바로 이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쓸 수 있는 건지, 인공관절 수명이 있는 건지, 이 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인공관절에는 수명이 있습니다. 일단 재료 소재 자체가 그런 어떤 한계성을 내포하기도 하고요. 약 90% 정도의 환자분에서는 15년에서 20년까지 쓸 수 있는 것으로 현재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그 어떤 수명의 한계를 좀 넓게 가져가는 그런 어떤 조건은 관절의 해로운 자세나 활동을 피했을 경우에 한한다고 할 수 있고, 또 이 임플란트가 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끔씩은 나오셔서 주기적인 점검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무릎에 통증이 없어졌다고 해서 과도한 운동이나 뭐 어떤 활동을 하게 되시면 인공관절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 아무래도 인위적인 관절이 몸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부작용도 조금 따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인공관절 자체로 인한 부작용은 이제는 소재가 많이 신형화되고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과 같이 어떤 재료 자체에서 오는 문제가 있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인공관절이라는 것이 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여기 화면에 같이 보시게 되면 임플란트 주변으로 골절이 연간 5.5%의 환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플란트 주변에서 발생하는 골다공증이 원인이 되기 때문인데요. 감염, 임플란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전체 환자의 1.5%에서 이러한 관절 감염 때문에 재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임플란트 주변의 골다공증이 이제 예방을 해야 되고 관리를 잘 해야 되는 원인이긴 한데 왜 생기느냐?
임플란트 자체가 이제 갖고 있는 어떤 특징, 주변의 충격을 흡수해 준다든지 하는 그 스트레스 쉴딩 효과 때문에 임플란트 주변의 뼈들이 점점 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중을 견딜 필요가 없게 된 뼈들이 말하자면 일종의 태업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거는 아직까지 기술로서 해결이 안 되고 저희가 이런 환자분들을 위해서 골다공증 약제를 처방을 하고 정기적인 관리를 해드려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복을 위한 과정이 중요할 텐데요. 이 회복 시기에 따라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네. 인공관절 수술 후에 관리에 대해서 사실 제일 걱정들을 많이 하시죠. 뭐 이후에 다리 꺾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는 등 근육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등에 대해서 걱정들이 많으신데 이것도 화면을 보시면 수술 후에 첫 1주 정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상처 회복만을 위해서 몸조리를 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수술 후에 1주에서 2주 사이 기간 동안은 다리를 구부리는 것보다 펴는 스트레칭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지 직거상이라고 해서 다리를 들어서 대퇴사두근의 그 텐션을 회복하는 그런 다리 들기 운동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후에 수술 후 6주까지의 기간에는 관절 가동 범위를 점차 늘려가면서 CPM이라고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무릎 꺾어주는 기계인데 그 기계를 통해서 약 120도까지 관절 가동 범위를 회복하게 되면 특별한 재활은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지만 만약에 그것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 그제서야 이제 일종의 전문적인 재활 치료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수술 후에 2개월까지는 이제 특별히 지나친 활동이나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이걸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이때부터 통증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하는 위험한 행동 등을 하실 수 있는데 자전거 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넘어지거나 해서 골절이 되거나 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활동은 제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 생활 속에서 계속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생활 속 관리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무릎 관절의 구조 변화 및 임플란트의 한계로 이게 아직까지 좌식 생활 및 무릎을 쪼그린 채로 체중이 무릎 관절에 부하되는 자세는 피해야 됩니다. 지금 저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무릎을 꿇은 채로 방바닥을 닦는다든지 아니면 쪼그린 채로 김장을 하신다든지 이런 자세는 피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플란트의 수명이 단축이 되기 때문에 조기에 인공관절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염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릎이 불편하시더라도 수술 이후에는 침이나 부항, 주사 치료는 절대로 금지하셔야 됩니다. 네. 그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회복된 환자들 좀 도움이 되는 운동이 있을까요? 네,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도움이 되는 운동이라고 하면 사실 인공관절 수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삶의 질은 높일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운동이 되겠는데요. 대표적인 것으로는 실내 자전거 운동이 있겠습니다. 체중을 부하를 하지도 않으면서 넘어질 위험도 없고 그리고 본인이 그 점진적으로 무릎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이 점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점이 있으면 정리를 해주시죠. 네, 대부분 무릎에서 생기는 관절염은 기계적인 마모로 인한 노화 반응입니다.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뭐 내가 어떻게 잘못 살았거나 내가 몸 관리를 잘못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원인이 무릎 자체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먹는 약제나 주사 치료만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법은 수술이라는 것. 그리고 그 수술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공관절 치환술인데요. 이 인공관절은 관절을 금속으로 바꾸는 수술이 되겠고 수명은 약 15년 정도 된다는 것. 그리고 수술 후에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무릎 관절염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무릎 관절염은 연골 주사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X입니다. 연골 주사는 주로 히알루론산 주사를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여러 제약 회사들에서 다양한 제품들이 나와 있고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데요. 그 히알루론 주사라는 것의 어떤 실체라고 하면 액체 자체의 점성과 탄성을 보강해서 일종의 무릎의 부력을 제공을 하는 그런 제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사를 맞게 되면 무릎을 디뎠을 때 체중이 어떤 한 점에 집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그 액체 자체에 퍼지는 효과도 노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윤활제 역할을 해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할 때 뻣뻣한 증상 등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제제인데 이것을 통해서 만성적인 어떤 퇴행성 변화를 완전히 치료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무릎 연골을 오래 쓰기 위해선 무조건 아껴야 한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세모입니다. 세모요. 네. 무조건 아낀다고 이를테면 평생을 침대에만 누워 있을 수는 없겠죠. 네. 예, 그렇게 되면은 무릎 주변 관절의 그 근육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퇴화를 해서 오히려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무릎 근력을 강화시킨다고 무리하게 스쿼트나 어떤 하체 운동을 하게 되면 또 이것이 부상의 원인이 되기도 하겠지요. 그래서 적절하게 조절을 해가면서 나의 몸이 내는 어떤 신호를 잘 해석해가면서 운동을 조금씩 해주는 그런 관리, 점진적 관리를 해주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뼈 주사를 맞으면 뼈가 녹는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X입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를 흔히 뼈 주사라고 부르게 되는데 무릎에 스테로이드를 주사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어떤 용해 작용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고 만약 필요하다면 주사를 맞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무릎 관절염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고요.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최근 운동을 하고 나면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는데 관절염과 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절염이 있는 환자들에게서 나는 특유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마모된 뼈 부분이 갈키면서 나는 일종의 탄발음인데요. 이거는 근데 환자분들이 청각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신호라기보다는 의사들이 진료를 할 때 느낄 수 있는 촉각 신호이기 때문에 내 무릎에서 내가 들을 수 있는 뚝뚝 소리가 난다고 해서 내가 관절염이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인공관절은 수명이 있다고 하던데 한번 수술을 하면 더 이상은 할 수 없는 건가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수술이 가능합니다. 물론 처음 수술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만족도가 떨어지는 구속형 형태의 다른 형태의 임플란트로 다른 방식의 수술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재수술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도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끝으로 이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이 점만은 꼭 기억하자. 이 무릎 관절염은 네모다. 이 네모 안을 좀 채워주신다면요. 네, 무릎 관절염은 산불입니다. 방치하고 무시하면 결국엔 나중에 너무나 지나친 통증과 기능 제한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나의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 이렇게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정형외과 서동환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무릎 관절염은 이 통증을 무조건 참고 시간을 보내다가는 수술을 받아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치료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치료를 꾸준히 받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특히 이 퇴행성 관절염은 30대 이하의 젊은 층에서도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하니까요. 생활 자세에서부터 특별히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건강 플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I tried to beat you, but you're so hot that I melted. I fell right through the cracks. Now I'm trying to get back.